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방송 아방 오늘 세 번째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아방의 시그니처 같은 분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필리버스터 기간이라 좀 쾌합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네. 조금 회복하신 것 같아요. 입이 좀 약간 나으셨네요. 그쵸, 여기서 좀 낫고 네, 여기 좀 아물었어요. 포진도 좀 나고 예, 했는데 다행입니다. 진짜 필리버스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평론계의 우척척 박사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김헌식 평론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마무리 네. 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랑 좀 코드가 맞으셔갖고 네? 반해가지고요. 네. 제가 아무것도 아닌 방송에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제 정체성을 이제 확인했네. 아무거나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거나 다 되는 평론가님이셔가지고요. 근데 평론가님 오늘따라 더 후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가을 남자 느낌? 그래요? 전혀 모르겠는데. 약간 피곤해 죽겠는데 가을 남자라니. 약간 이 남색빛의 외투가 좀 아. 그렇게 진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원님도 오늘 셔츠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이거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예. 네. 무슨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오늘 주제에 약간 맞춰서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주제가 그러니까 뭔가요? 고고학을 오늘, 뭔가 탐구하는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는 뭐 이런 거 오늘 같은데. 주제가 약간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네. 주제인데 제 몸이 피라미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세대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힙하게 입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나름 MZ예요. 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의 역사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1984년 9월 29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대홍수가 나는 1984년은 것 중부지방 같아요. 빗물에 허덕인 해였습니다. 날렸어요, 정말. 당시 북한에서 적십자를 통해 남한에 구호품까지 보냈다는 사실. 시멘트와 천, 의약품. 그중 단연 눈에 띄었던 건 5만 석의 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어색한 단어 입쌀. 고조 남조선에선 밉쌀이라 합니까? 북조선에선 입쌀입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네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1984년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악의 수해 중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그때 하더라고요. 몇 살이셨어요? 전 세상에 없었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평론가님은 저는 1984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이때 추억이 있어요. 진짜 4학년 때 네. 정말 도로 다 끊기고요. 제방 다 무너지고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네. 그 농가 밭이 다 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때 당시에 북한에서 쌀 지원한 거 기억나는 게 뭐냐면 5학년 때인가? 네. 그 초등학교 앞에 뭔가 이렇게 잡상인 비슷하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북한에서 보낸 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닐 봉투에다 이렇게 담은 걸 흔드는 적이 있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지원한 쌀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쌀을 봤거든요. 그게 입쌀이라고 하거든요. 입쌀인데 네. 딱 보는 순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쌀을 남아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보낸 줄 알았는데 그 쌀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여기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네. 거절할 줄 알고 그렇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네. 급하게 보내니까 아마 상태가 안 좋은 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민들 쌀을 주었던 게 아닌가. 북한 주민들 많이 굶었겠네요. 먹을 것도 그러니까요. 없는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 집권 때였는데, 북한 골탕 측에서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예의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그래 한번 지원해봐. 실제로 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못됐어. 약간 자국민 과시용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이게 과시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상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내봐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었냐면요. 쌀이 5만 석이었고 옷감에 시멘트, 의약품까지 지원을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앞불싸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이러다가 이제 막 입쌀, 막 주민들 쌀 이런 것까지 다 걷어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때 너무 어릴 때라서 다 기억은 안 아. 나는데요. 근데 저 어릴 때 이제 막연히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도 그랬는데 북한 사람은 마치 그냥 정말 뿔 달린 사람처럼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북한이 계속 그렇게 많이 못 살진 않았지 않았나요? 약간 서로 경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강했었고. 원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1975년까지 이제 우리보다 그 생활 수준이 이제 높았던 거고 그 아마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가 이제 1990년대 초에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잖아요. 그러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됐고 그러다가 94년에 정말 엄청난 수해가 일어나면서 그때 고난의 행군기를 네. 겪게 됐고 그때를 겪었던 지금 세대가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좀 어려워진 측면.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좀 경제 제재를 굉장히 그 핵과 관련해가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트리플로 가중된 측면이 있었죠.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5만 석을 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지 않았는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서로 다 가난할 때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엇비슷하게 이렇게 앞질이거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뭔가 보여주기식 그런 지원이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사실 조금은 영향은 있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이 지원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좀 관계가 좀 좋아지고 조금 왔다 갔다 외교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그거는 아주 일시적이었겠죠. 네. 근데 뭐 그때 김일성 있을 때잖아요. 네. 김일성, 전두환 서로 간에 약간 적도적 공생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서로 간에 적을 만들면서 안에 내부 단속하고는 네. 사실은 둘이 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일 밤 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일성 네가 필요해. 김일성도 전두환 네가 있으니까 내가 집안 단속하기 좋아. 이러면서 서로 둘은 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추정입니다. 근데 참 저는 정치에 제일 나쁘게 얘는 적대적 공생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잖아요. 맞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에는 항상 물난리가 났어요. 항상 물난리가 나고 그 일본에는 태풍이 많이 가는데 사망자 별로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만 오면은 많이들 피해자가 생기고 큰 물난리가 네. 나고 뚝이 무너지고 파주 어디 뭐 물난리가 나고 늘 물난리가 여름 되면 일상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을 해요.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망원동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 1980년대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는 망원동에 살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만 조금만 물 오면 망원동이 항상 침수지구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망원동이 굉장히 힙한 핫한 지역으로 됐는데 모르시죠? 네. 어린 거. 네, 그런데요. 그 심지어는요 거기 옆에 있는 그 쓰레기산이 있잖아요. 난지도의 그 높은 봉우리는 쓰레기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치수 환경 개선이 참 정말 모르세요? 예, 그 그런데요. 쓰레기산이에요. 그 상암동 옆에 있는 거. 파면 쓰레기 나와요. 진짜 모르시는 분위기인데? 저 놀리시는 거 아니라 진짜 사실이죠. 파면 쓰레기 나와요. 저- 많이 파야 돼.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 난방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도 서울이 고향인데 예. 너무 제가 서울 사람이었어요? 네. 제가 몰랐어요. 아니 원래 죄송해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 동네를 잘 몰라. 네. 오히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을 더 잘 알아. 아. 왜냐하면 서울 항상 이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내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서울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친구들도 보면 서울 친구들인데 자기 동네만 알아. 그리고 맞아요. 나머지는 잘 그죠? 네. 예, 그래서 망원동이 원래 상습 침수지구였는데 그만큼 이제 치수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침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세상 많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울산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맞아요. 뭐 때문에 하신 지난주에 거예요? 이제 네. 고래 축제 좀 촬영하러. 그 고래 유명한 축제잖아요. 네.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남구 같이 고래 축제. 만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고. 법안 통과를 해야 거기서 되는데. 생방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고래 축제 못 가면 욕 많이 먹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지금 뭐
민생법안까지 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다 필리버스터를 다 걸어서 필리버스터가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린 반댈세 하면서 막 네. 근데 얘들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본회의장에 사람이 없어.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걸어놓고 다 지역 가버리는 것 같고 우리는 근데 의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네. 의결할 때 우리는 다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비상대기하고 서울에 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다 지역 내려가신 것 같아 안 보이시고 그래서 지금 5일째 저도 어제 새벽 그거 당번이라서 방송이 안 새벽에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건 방송이 안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래서 딱 비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그럼 그러게요. 지역민들 보시기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맨날 축제 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손 흔들고 그래 와 열심히 하네. 네. 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고 아. 근데 우리 일한다고 그러는 건데 국회에 잡혀서 조금 업무가 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지연도 지연인데요. 사실 네. 저는 좀 섭섭한 게 많아요. 요새 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좀 울산에서 김상욱 지우기를 열심히 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저 영상 축 좀 보냈는데 그것도 안 틀어줬다 그러고 열심히 김상욱 지우기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역군데 그 개막식 때도 사실 영상에서 못 빼가지고 그렇죠? 안 보내셨냐 했더니 김상욱 지우기 네. 하고 있어요. 김상욱이 금기어처럼 돼버렸어.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 뭐 지울 수 있을까요? 못 지울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는 아니, 사실 저는 좀 약간 우리나라 정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은 사실은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이 대표로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나란 일을 하라라고 한 건데 오히려 특정 정당은 거꾸로 돼 있어요. 네. 그 나란 일은 별 관심이 없고 지역에 가가지고 뭐 악수하는 데만 그렇죠. 초점 맞춰주면 네. 그건 오히려 대의제 기관의 그런 본질과 맞지 않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처음 당선됐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행사돌이, 악수돌이, 줄서기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일반 시민일 때 그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사돌이, 악수돌이, 맞아요. 줄서기 사진 찍기만 하고 다녀요. 그럼 언제 일하지? 근데 와서 얼마나 알았어요. 바쁜데 행사장에서만 보이잖아요. 그럼 제일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럼 일은 못 해요 사실.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일해도 맨날 포진 날 정도로 힘든데 근데 제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정기회 직접 워크숍도 가봤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정기회 직접 워크숍도 갔잖아요. 비교되는 게 국민의힘 정기회 전 워크숍은 일단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모일 때 지역구별로 모여요. 지역구별로 모이고 그런 각 지역에서 이제 뭐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요. 그걸 먹으면서 지역 얘기만 해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모여요. 이야. 그래서 장차관들 불러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감론을 막 벌여요.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은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시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시의원은 지역구 일을 보는 게 맞는데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럼 저는 민주당의 방향성이 맞다. 그리고 국민의힘 때는 워크숍이 보면 민주당 비난이 8알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워크숍 때는 국민의힘 비난 별로 없고 그거보다는 우리 뭐 해야 되지? 그거 뭘 해야 되지 가지고 감론을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방향성. 맞습니다. 이렇게 쌓이면서 진짜. 유능함의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아. 아. 근데 일반 시민들 보시기에는 축제 때마다 얼굴 보이고 사진 찍고 이게 더 좋아 그렇죠. 보이니까. 그래야지 또 미디어에 잠깐 언론에 한 번 더 찍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 이전에 또 이렇게 뒤에서 나란 일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건데 듭니다. 근데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축제가 사실 왜 이렇게 많죠? 많죠. 요즘에 축제 트렌드가 좀 바뀐 걸 느끼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관제 축제들이 대표적이고 이상적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제일 좋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가 보면 제일 잘 되는 축제는 그 지역민들이 탄탄하게 하는 축제들이 장수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죠. 뭐 관제로 해가지고 지역의 그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위해서 하는 용도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이제 자치구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축제들은 되게 오래 가지 못하고 내용들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군중 동원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보도도 몇만, 몇십만, 백만 뭐 이게 돌파했다라는 걸 이제 광고 홍보하면서 이제 네. 축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요즘에요 한 축제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 개를 가시기 때문에 한 축제에서 뭐 100만 돌파했다 그 축제만 가시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군중 효과는 별로 없고 그리고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런
한 축제를 해가지고 몇만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선거 전략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축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해 못할 그런 축제까지도 이름 모를 축제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최하는 곳을 보면 아 이게 그 지역구에 혹은 지역에 어떤 단체가 주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단체에 이제 지원금이 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선거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거의 비슷하고 맞아요. 좀 그런 볼거리도 게 없고. 아쉬워요. 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개면쩍고 약간 얼굴이 낯뜨거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결국 축제가 너무 많은 데다가 질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그 단체 사람들만 잔치를 벌이는 거지 네. 알 수가 없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문화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축제들이 많다고 보시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 축제 개념은 지금 MZ세대의 네. 관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비대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으로서는 이런 행사들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앞선 정권에서도 영화제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 삭감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화제 운영에 있어서 잘못 운영을 한 것이지 왜 영화제 자체를 그걸 뭐라 해야 되지? 탄압의 대상으로 네. 삼는 건가? 예를 들면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다른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가 다른 게 뭐냐면 두 가지에 크게 사실 칸 영화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요 영화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칸 영화 굉장히 권위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의 월드거든요. 근데 부산국제영화제는 두 가지로 찾아가는 그 영화관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찾아가가지고 영화 상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축제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가 없다라는 점. 그 점이 제일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네. 축제가 아니라는 점. 예를 들면요. 지역인데 특산물이 안 나는 거를 가지고 축제를 아이 설마요. 하시죠. 어쩌겠어요. 그 정도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 사실 뭐 이런 최근에 무슨 느낌인데요. 김밥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라면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라면 회사 축제를 왜 지자체에서 하냐고요.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공감이 많이 돼요. 뭘 많이 되냐 하면 뭔가 거리만 있으면 만들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네. 이게 문화 발전에 당연히 도움되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관제 축제는 일종의 사전 선거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제 축제는 국민의 혈세를 씁니다. 맞아요. 우리 이게 국민의 제일- 혈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사전 자기도 선거 것처럼. 운동으로. 근데 재미난 게 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은 우리 울산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축제가 최근 3, 4년 사이에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엄청나게 이후로. 늘었는데 네. 가보면 근데 축제를 보면 대부분 언론사가 시로부터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시와 많구나. 언론, 구청과 언론 사이에 모조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딱 코앞 끼는 거예요. 네. 축제를 위해서라도 시청에게 만들어야 충성, 구청에게 충성할 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축제별로 가면 항상 오는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맞아요. 다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시장님, 구청장님하고 친한 딱 이런 멤버들 있죠. 맞아요. 선거 때 막 뛰어다니는 이 멤버들만 항상 와 있어. 그렇죠. 그 관련된 관계자나 뭐 단체장들 뭐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더 좀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홍보를 안 해. 홍보도 안 해요. 맞아, 홍보도 안 해. 하려면 사람들이 말해야 되니까 뭐 전에부터 네. 오래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며칠 전에 이렇게 포스터 하나 딱 붙여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사진 찍기용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포스터 그리고 만들어서 구조가 딱 이래 돼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시청이다, 남구청이다 이런 데서 발주를 하잖아요. 이제 축제 발주를 하면 언론사가 일단은 받아요. 네. 근데 언론사 또 직접 안 해. 또 밑에 재하청을 줘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은 받는 것만 가지고 마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재하청 받는 것도 관계 있는 곳을 또 재하청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을 다 보면 이제 대부분 관변 단체들 위주로 참석을 네. 하는데 또 관변 단체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이득을 받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다 우리 혈세거든요. 맞죠. 혈세가 네. 그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선거 대비 조직 관리. 올해 더 심한 게 내년 지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그래서 뭔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이런 뭐 데서 지역에 맡겨서 좀 좋은 데 이렇게 쓰면 행사나 좋겠는데. 축제들이 좀 생기면서 좀 주민 위주로 우리 시민들 근데 위주로 이거 돌아갈 혜택들이 우리 너무 원래 떨어지는 것 대본이 같아요. 없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배가 혹시 축제마당으로 갔어요. 축제마다 걸어갔어. 우리 의원님 지금 마이크 잘 나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역사를 하다가 북한한테 지원을 받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렇게- 아하방이잖아. 네, 역시 오늘도 또 아무거나 다 되는 방송으로 갔는데요. 다시 축제로 갔어요. 축제로 축제. 축제입니다. 오, 신난다, 그렇게. 예, 또 고래문화 축제는 많이 놀러 오세요. 참 좋아요. 예. 이제 울산의 고래문화 축제. 맞습니다. 고래 얘기하다 그렇게 네, 제가- 고래 얘기를 누가 꺼낸 거야? 왜 제가 꺼내셨어? 원흉입니다. 예. 그 거기 고래- 다녀왔다고 그럼 제가 고래고기 말씀을 드셨어요? 드렸더니 고래고기는 못 먹었습니다. 아, 그거 함부로 못 먹어요. 불법이에요. 제가 고래 그리고 저도 고래를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고래를 사랑해야지. 예, 함께하는 맞아요. 먹는 마음으로 대상이 아니고 다녀왔습니다. 사랑해줘야 될 그럼요. 대상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을이다 보니까는 각 지역의 축제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원래 정치에 빠지다 정빠를 항상 했는데 오늘은 젠지에 한번 빠져보고 싶습니다. 젠빠 시간을 준비해봤는데 한번 영상부터 간단히 만나보시죠. 서울 한 사립대 교직원은 최근 근로장학생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가 재밌죠.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이 대답은 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만 봤다는 것입니다. 이 교직원은 많은 직원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며 요즘 학내에서는 이런 젠지 스테어가 뜨거운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X의 한 이용자는 정말로 물어봐도 쳐다보기만 하더라며 얘가 날 무시하나 하며 오만 생각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수를 지적해도 반응이 없는 Z세대 후배 직원을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젠지 스테어라는 말이 이슈입니다. Z세대들이 그러니까 일명 이 스테어가 뭐 응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잘 그러는데 예? 저 Z세대, G세대, 네. G세대. 벌써 틀리신 것 같은데요. 저 G세대. 대답이 질문보다 빨리 나오시는 거 보니까는 아니신 것 같고, 네. 와, 이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두 분은?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에? 평론가님도 많이 경험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뭐 아무래도 학생들 학생들 많이 보면은 보니까. 당연히 네. 이제 빤히 쳐다보는 거고 근데 좀 약간 이게 뭐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왜 그 젠지다 그러면 이게 제너레이션 G, Z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테어는 응시하다인데 결국에는 저는 X세대거든요. X세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만약에 교수님이나 또 다른 이제 상사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황당한 얘기를 해.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하죠. 말도 안 되지만. 근데 Z세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거죠. 이건 불합리한 생각이. 당신 한번 생각 좀 해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제어를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해보고 이거 안 되는데요, 교수님? 아니면 뭐 부장님 이렇게 얘기할 생각으로 이렇게 말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말로써 하는 거죠. 네, 말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거. 저는 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꼭 말로만 표현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실제로 저도 당해봤거든요. 이게 근데 G세대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G세대 좀 약간 네. 아닌가? M세대인가? 감사합니다. 네. 가늠이 안 돼. 저는 좀 확실한 경계에 있는 M세대고요. M세대니까 밑에 G세대한테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M세대 어디까지가 M이에요? M세대는 이제 1980년대. 80년 1월 1일부터 그때 어디까지예요? 제가 80년 1월 1일생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야. 와, M세대구나. 와, 간당간당하게. 저부터 시작이에요. 80년 1월 1일생이라서. X 아니세요? X. 79년 12월 31일까지 X세대. M이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2000년대 한 그러니까 뭐 한
10년 단위로 원래 끊으면 네. 좋은데 한 15년까지 아, 버틴다고 그러면 했어요. 한 1990년까지 볼 수도 90년대 있겠네요. 중반. 네, 한 중반까지. 근데 저는- M세대고 그 밑에가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20대,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가 G세대. G세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젠지. 서비스 제가 백화점을 가서 지나거나 오, 백화점에 사연이 가서 그걸 있어요.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스테어구나, 젠지 스테어구나. 근데 왜냐면 그 직원분이 제가 이제 향수를 좀 시향을 하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통 이게 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게 혹시 이거 혹시 꽃향이죠?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했냐면 꽃향이죠.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왜 묻지? 또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러다가 한 5초 정도 있다가 꽃향은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질문이 저 사람을 혹시 좀 당황하게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저게 젠지 젠지 스테어구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제 반응이 좀 멋쩍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어디 해봤는데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올리신 건 아니죠? 절대 그러지 저 않았습니다. 직원 뭐 예. 불친절하더라 네, 이렇게 올리신 절대 거 그러지 아니죠? 않았고요. 그래도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직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대답을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네.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젠지스테 하는 이유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의사표현하는 네.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버퍼링이 걸려서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아리까리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X세대만 해도 뭐라고 이제 우선 내뱉고 보는데 이 친구들은 정확하게 뭔가를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하려 하다 보니까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버퍼링 이전에 네. 너무 정보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 그 일을 많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젠지스테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19 때 이 그쵸? G세대들이 네. 다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강의를 듣고 이랬기 때문에 그 폰 포비아 현상하고 맞물린다라고 그렇죠. 보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일반 기자들하고 대학교 기자, 신문사 기자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대학교 신문사 기자들은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다 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하거든요. 대학교 신문 기사들은 어쨌든 이제 G세대가 더 많을 테니까요. 그렇 당연하죠. 네. 20대니까. 20대 네. 초반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메일로만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빼곡해요. 저도 대학 신문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빼곡하고 정성이 담겨 있고 그래요. 근데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답이 없으면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뭔가 할 텐데 근데 그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기존 기자들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코로나19 이후로 맞아요. 특히 네. 비대면으로 문자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친숙한 게 아닌가 싶고 더 그게 심화되면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왜 그럼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라고 했더니 폰포비아. 네.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거절을 당할 가능성 아니면 수용이 안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재주가 없거나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 서툰 커뮤니케이션 그런 태도가 아니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거절이나 좀 질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거 학원도 생겼어요. 어떤 학원이요? 전화 응대하는 방법. 이제 그런 정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네. 젠지스테어가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세대 친구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화 통화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화 통화라는 거는
비언어적 소통 자체가 단절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목소리만으로도 내가 이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이 감정 소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평론가님도 느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메일로 더 신중하게 정리를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 에너지를 더 잘 쓰는 방법이 아닌가. 그들이 선택한 에너지 이게 쓰는 참 방법 세대 차이가 아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참 이게 저도 그 가부장제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 대면했을 경우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목소리라도 듣고 육성이라도 좀 들려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뭔가 대인관계가 형성된다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새로운 이 Z세대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업무적인 어떤 측면에서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방은 그것에 판단을 해가지고 뭐 할 거냐 말 거냐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이제 학생 때 그랬는데 너무 처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요. 메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제가 보고 응대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 생활인이에요. 사실은 여기 저 출연료 때문에 왔어요. 네. 그럼요. 출연료 때 네, 왔어요. 그럼요. 생활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글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 서면 인터뷰 해드리고 싶지만 그거 하려면 오자 없는지 문장이 잘 맞는지 이거를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발 서면 인터뷰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진짜. 사실 일을 두 번 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근데 모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냥 육성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글자로 적어서 내는 게 훨씬 간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요 취재하시는 분들 중에 카톡으로 뿌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평론가 리스크 아니면 전문가 리스트를 딱 한 다음에 그냥 뿌리는 것 같아 질문을. 그러지 마세요. 그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진짜 그 취재 잘하는 사람들은 다 육성으로 대면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약간 아쉽죠. 또 그 개인의 생각과 성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조금 더 친해지고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G세대들의 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함부로 그렇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G세대들도 앞선 세대들의 특성을 안 맞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대의 특성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세대별로 특성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X세대 형님들 보면 이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해 안 돼. 근데 되실 것 같은데. 우리만의 특성이 있고 네. 우리만의 특성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X세대도 그 윗세대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쟤들은 뭐 다 반항만 해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반항하는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나라 발전에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럼요. 지금의 G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저는 좀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아까 평론가님 말씀 정말 잘 주셨는데 데이터 처리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데이터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시켜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나쁘다 옳다를 떠나서 그냥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 기준이죠. 그들 기준에서는 네. G세대 기준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마찬가지로 G세대들도 우리가 인간적인 정, 서로 간의 좀 이야기 이를 통해서 뭔가 좀 탐구해가는 이런 걸 좀 권할 때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익숙한 세대고 그걸 통해서 또 정보 처리나 정보를 습득했던 세대니까 그걸 좀 이해해주면 좋겠고 서로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이게 사실은 누구가 주도를 했느냐는 건 두 가지 측면이고 첫 네. 번째는 기성세대들이 제기를 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관점이 아까 이제 매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뭐 자영업자분들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갑자기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쳐다보니까 네. 혹시 고객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아. 요즘에는 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악플을 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또 평점을 이제 달잖아요. 그때 이제 평점 테러를 당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기업의 매출이나 고객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젠지 스테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 그 새로운 어떤 대화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특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한 기업이나 이제 집단 조직에서 함께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한 세대는 이제 그렇게까지 거리감을 두면서 소통을 하고 또 기성세대들은 뭔가 계속 이제 같이 하고 함께 하고 뭔가 소통을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럴 때 이제 협력 업무를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 예를 들면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면 어떤 말에 대해 전달했거나 이것 좀 이제 부탁을 했을 경우에 상대의 반응이 없으면 저는 그래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쵸.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요. 뭔가 상대방한테 적절하지 않은 대화를 했나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얘기들 보면 주로 뭐냐면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블록컬처럼 빨아들였다. 그리고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다. 그게 저 사람이 대부분 다 Z세대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왜 나는 내가 한 부분은 틀렸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만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까 향수 진짜 그 향기 맞았어요? 네. 향기 맞았어요? 아니. 그 직원 제가 틀렸죠. 틀리신 거죠 결국? 네, 맞아요. 그래서 직원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향수라는 거는 첫 향과 그게 탑노트나 뭐 중간 향, 끝 향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꽃향은 맞으나 그게 전반적 베이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응시를 침묵을 언어 대화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이거를 예.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나의 방식으로 소통의 방식으로 인정을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뭐 아까 밀레니얼 세대, 뭐 X세대 말씀을 하셨지만 세대는요 결국 새로운 세대가 문화를 주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운 G세대가 응시를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1990년대생에 대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엄청 된 거 아시죠? 네.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386세대, 586세대의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G세대는 X세대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막 반항했던 X세대 자녀들. 근데 사실은 586 세대들은 굉장히 투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약간 굉장히 개성이 강했어. 그 조직에 딱 밀려들어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G세대는요, X세대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아까도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처리뿐만이 아니고, 그거 연장선상에서 저희보다 좀 나은 점이 뭐냐면, 저희는 사실 뭐 소비 지향적인 세대라고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오렌지족으로 대표되는 세대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상품 소비는 잘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잘 빨리 딱 포착을 해가지고 막 걸치고 다니고 막 그냥 자랑하고 과시하고 네. 옷 패션도 막 미국 거 가져다가 막 걸치고 다니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뭔가 네. 트렌디한 것처럼 했는데 그거 알고 보면 저희는 그래도 그 SNS 세대가 아니고 매스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신문, 잡지, 뭐 비디오, 뭐 영화 이런 데서 이제 남들이 잘 안 보는 걸 딱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것처럼 만들었어요. 네. 근데 G세대는 자기들이 유행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죠. 아이 그거 트렌디하지 않아. 옛날 거잖아. 그러면 저희들은 아예 취급도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G세대는 오히려 다 끄집어내. 이렇게 다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품평을 해. 이건 이거는 좀 그렇고. 이거 좋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SNS에 올려. 맞아요. 올린 다음에 이거 좋지 않아. 그럼 자기도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서 그냥 확산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크다는 게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각종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문화적인 그거를 이제 문화 광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놓는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응시라는 것도 Z세대가 이제 끄집어냈어.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딱 대답을 네. 안 하면 상대방이 생각 좀 해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예. 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좀 G세대들 보면 자기 영역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남이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요. 또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맞아요. 받는지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사실 X세대도 오렌지족 우리 대표되는 S세대도 네. 남 시선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남 시선 신경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 따라 확확 하고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있었고. 조금만 벗어나도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 우리 밀레니엄 세대도 그래요. 네. 근데 요즘 G세대들 보면 남의 시선보다는 자기 자신 그래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여기에도 관심이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이제 소비의 주체가 자신이고 생산의 주체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남에게 자기 걸 함부로 강요하지 않는 거죠. 네, 네. 강요하지 않는 거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말이 많아진다는 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보다는 있는 대로 존중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좀 셀프 디깅 이런 게 유행한다던데요. 맞아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일단 셀프 디깅 얘기하기 전에 참 G세대를 대변하듯이 G세대의 장점들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오! 네. 좋아요, 저는 좋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G세대들의 이러한 조금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 너무 약간 배척하는 이런 성향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그 전체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는 어쨌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약간은 뭔가를 대답할 때 응시하기 전에 내가 생각이 너무 길어진다 했을 때 2초 안에 대답을 한다. 라는 어떤 이런 법칙을 만든다거나 어떤 서비스업에 그런 규율을 다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무서워. 네? 하여튼 이게 이런 것들이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차기수가 제일 무서워요. 저 같은 젊은 꼰대가 차기수가 제일 무서워. 네, 젊은 꼰대가 또 무섭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회는 개인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전체를 또 생각해야 하는 그래가지고 게 그 필요할 것 앞서서 같아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 해석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정말 어떤 대면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G세대도 있어요. 정말 몰라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이 Z세대를 하더라도 단일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요, X세대도 단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970년에서 1980년까지 하는데 80년생이 좋아. 양쪽에 다 걸쳐요. 우리는 X세대 겸 M세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걸치는데 좋은 게 아니라 낑겨가지고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70년생은요, 89학번이에요. 89학번이라고. 그리고 1993년 1993학번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94학번부터 수능 세대이고요. 그다음에 1980년은 양쪽에 끼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 재수 진짜 많았잖아요. 박진영 씨가 1972년생이에요. 지금 JYP로서 한류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되셨잖아요. 그러면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케이팝을 만든 수장이 또 자기가 현역 지금 댄스 가수거든요. 그럼 그 수장 자체가 이미 1972년생인데 그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G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G세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밀레니얼 섞이기도 있고 또 정말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런 대인관계를 네. 제대로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굳이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를 묶어요? Z세대들이 밀레니얼 묶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매우 좀 근데 왜? 묶어주세요. 근데 왜 Z세대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신년에- MBTI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뭐 성향과 경향성은 아주 다양하게 나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대체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에 대한 탐구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게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요즘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다는 트렌드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불교 뭐 템플스테이뿐만이 아니고 불교 축제에 막 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종교를 좋아하는 형태도 좀 바뀐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네. 종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단체로 종교 활동하는 걸 좋아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종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게 내 삶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의 가치 어떻게 연결되지로 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이제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그 관련 책을 막 추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거기서 이제 불교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러다가 그 제대로 불교의 깊은 진리를 보지 않고 것만 하는 거 아니냐는데 사실 그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불교 중에서도 어떤 일부분이 자기한테 맞기 때문에 관심을 이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해법들을 찾는 데 있어서 뭐 그 마다하지 않고 네. 수용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부러워요. 왜냐면 저 때만 해도 제가 사실 불교에 대한 만화책을 2권이나 그 집필을 했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냐고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틀에 가둬놓고 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G세대들은 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또 집중할 때 타인이나 주변의 시선에서 휩쓸려 가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내 자아를 찾아서 가는 경향이 좀 많대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행복을 남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잖아요. 저는 저도 그래 G세대인가? 이 정도면? 셀프 디깅 좋아해요. 네. 근데 세대 좀 넣어줘요. 세대 화합을 많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 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네. G세대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정치하고 연결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만 해도 뭔가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커뮤니티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컨텐츠나 이런 거를 올려서 자기 취향을 동의하는, 공감하는 사람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고립적으로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못 하는데 Z세대는 그냥 나는 이래. 그러면 거기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모여가지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로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게 어떤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어떤 외압이나 네. 눈치 보지 않고 쭉 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언론도 좀 잘못됐어. 원래 시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죠. 뭔가 관제 반대죠. 느낌도 나고 네. 그 지역으로 가면 진짜 그 지역 그 자치구의 돈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청에만 있는 시청에만 가면 홍보실에 있는 네. 주민들은 안 보는 거 신문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 이제 언론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이 자생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또는 행사, 특히 축제 같은 거 기획 이런 걸 맡지 못하면 네. 운영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언론사가 존폐가 시청에 달려 있으면 당연히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현직 시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로 왜곡될 수밖에 없죠. 비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주민 신문 이런 거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몇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마을 리단위에 만드는 네. 그런 신문 지원 안 해주겠죠? 그렇죠. 시민 기자단 활동 좀 열심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시민기자단? 네, 저 시민기자단은 20년 했어요. 역시 우리 평론가님은 직접 몸으로 뛰고 계시는군요. 어느 분야를 할 것 없이 관이 많이 개입을 하고 관이 너무 많은 걸 잡으면 늘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관은 자기 입맛에 편하게 또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편하게 모든 네. 걸 다시 리모델링 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이거를 습성이 생기다 Z세대가 보니까. 깨줄 거라고 좀 믿어요, 네. 여러분들.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정차련에. 지금 이제 상당히 민주적이죠. 네.
또 곁길로 잠시 빠지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 G세대들이 이렇게 좀 매니아틱하게 자신만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취미 생활도 갖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디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또 좋은 점이 많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조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AI 있잖아요. 네. 뭐 챗GPT나 이런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이나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어요? 나누는데요. 오 많이 하죠. 많이 네. 해요? 저도 좀- Z세대가 오, 가까우니까. 야. 네. 좀 이렇게 좀 힐링 받는 느낌이 있으시던가요? 제가 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지 얘가 AI가 조금은 아직 좀 티야? 예, 이렇게 너무 팩폭? 티더라고요. 팩폭? 예. 전 깊은 교감을 원했는데 애플을 원했는데 티야? 네, 그래서 대화를 하다 좀 중단을 하기는 했는데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좀 잘 시키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은 AI가 비밀 유지도 되고 그리고 내가 푸념을 하고 싶을 때 그쵸, 장소와 언제, 맞아요. 시기와 상관없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겠구나. 그래서 장점이 많을 거라 생각은 요새 힘드신가 봐요. 예. 근데 중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중단이요?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요? 네. 너무 튀어가지고요. 튀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 AI가 제가 그만큼 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못해서 그런지 좀 제대로 된 솔루션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좀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을 때 AI에게 질문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은 이런 뭐 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심리 상담을 AI랑 한 적은 없는데 역시 저는 M세대예요. 아직까지는. 역시 G세대가 아니셨군요. 네. 심리 상담까지 하기는 좀 그러고. 네. 근데 그건 있죠. 이제 저도 이제 세상 아마 어른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세상을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커져요. 그러면서 네. 예전에는 쉽게 자신을 열어보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어보이기보다는 닫게 되고 네. 근데 정신이 되셔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뒤통수 몇 번 맞고 이러고 나면 이제 아이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자꾸 감추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데 나를 감추면 감출수록 사실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거 곱는 거거든요. 오픈해야지 네, 맞아요. 더 건강해지는 건데 뭐 AI가 그런 오픈하는 기능을 일부 도와준다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쁘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사람에게 그렇게- 오픈하는 거는 늘 리스크가 따르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니까. 예, 조금 골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뭐 차단할 수 있다. MBTI 네. 굉장히 열풍 불었었잖아요. 네. 근데 MBTI 같은 경우는 자꾸 바뀌잖아요. 예,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듣고 싶은 대로 집에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바뀌고 그러는데 AI 같은 경우는 아까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자꾸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찾는 데 가는 게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듣기 좋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티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게 아직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한계가 있지 예, 않느냐 저도 이런 생각이 뭐 들고요. 한계도 있고 또 순기능도 있고 그런 저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참 큰 변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썼던 사피엔스라는 책 보면 우리가 신인류의 도래라는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인류가 어떤 모습일지 본인도 모르겠다. 근데 그 신인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인공지능과 내 자아를 넘나들면서 사용하는 그런 신인류의 도래를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고 과정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적인 틀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사실 그렇잖아요.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AI와 상담을 하고 AI를 통해서 심리적 뭔가 서포팅을 받는다는 게 비인간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기존에 우리의 관념으로는. 네. 하지만 그걸 틀렸다 단정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50년 정도 뒤에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떨까 상상도 안 되거든요. 네. 아마 정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형태의 AI와 우리 자아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고하는 틀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래서 사실 네. 이게 수단을 좀 용도별로 분리를 할 필요성이 네. 있거든요. 예를 좋은 들면 말이네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방대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요걸 가지고 뭐 새로운 해법을 추구한다. 이건 불가능한 게 뭐냐면 네. 어차피 인공지능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찾고 싶어라고 그러면 그거를 AI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적으로 치유를 받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시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F다 그러면 F는 인공지능한테 가지 마시고 친한 친구한테 가세요. 네. 사람한테 가야 이게 맞는 네. 이야기다. 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단에 따라서 용도를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젠지들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사실 우리 해외에서는요, 우리 젠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와, 이거 정치인들의 부패, 경제적 불평등에 억눌렀던 우리 네팔에서 SNS가 정부에 의해서 차단이 되자 우리 네팔 G세대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발생 일주일 만에 정권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요, 2022년 스리랑카, 지난해 방글라데시, 그리고 올해 인도네시아를 걸쳐서 네팔까지 이렇게 남아시아 반정부 시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젠지가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와, 역시 네팔에서 젠지 세대. 와, 지금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좀 주목하시나요? 근데 일단 네. 정치 관점에서 보시면 뭐 저는 본질적으로는 우리 예전에 있었던 4.19 혁명이나 아니면 광주 항쟁이나 뭐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부패, 특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여기에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하는 기폭제 또는 저항의 연대 수단이 SNS였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런 젠지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젠지 세대가 두터운 세대예요. 두터운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아요. 여기가. 그렇죠. 젊은 세대가 많은, 그리고 되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은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점점 수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좀 기회 닿는 대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아무래도 부와 권력과 영향력이 기성세대에게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기성세대는 특징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변화를 싫어하는데 모든 정책 결정의 권한은 이쪽에 다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까지 적으니까 또 정치 참여 자체가 적으니까 더 영향력을 더 적게 발휘하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네팔과는 조금 다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네팔은 젊은 젠지 세대들이 수도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근데 이제 SNS를 사용한다는 그 공통점은 있지만 네.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많은 사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고 맞아요. 사회 참여도도 낮고 정치 참여도도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젠지 세대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억지로라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뭐냐하면 청년 대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돼요. 청년 대책을 만드는데 할아버지들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586 다르고요, X세대 다르고요, M세대 다르고요, 젠지세대 달라요. 다른데 지금 586 세대가 젠지세대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네팔처럼 막 그런 부패는 아니겠지만 정책을 만들 때 젠지세대에 대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청년들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길이 너무나 적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 예전에 그 유로존에서 그 EU 그 유로화에서 나가는 그 브렉시트 그래. 네. 브렉시트가 생긴 제일 큰 이유가 영국이 고령화된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하고 싶은데
노령화된 분들은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난 아날로그가 좋지 디지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네. 그냥 통합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 성향을 띠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사회의 진보적 에너지가 예.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네, 연령대가 낮은 우리 뭐 젠지나 알파 세대들은 점점 더 적기 때문에 인구수가 또 더 그렇게 특별한 배려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적어질 수밖에 앞서서 없는데 제가 네. Z세대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보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서치를 하고 받아들이고 필터링하고 재광고하고 뭐 저 X세대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또 머리하고 몸이 좀 따로 노는 그런 게 있고 또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일종의 Z세대들이 방향타라고 생각해요. 지표 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도 그렇고 네. X세대가 같이 좀 연합을 해야 돼요. 왜 굳이 그거를 다 찢어 발견가지고 네. 뭐 요즘 애들은 어때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Z세대가 그걸 분별을 하고 좀 띄워주면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이런 어떤 연대 소통의 정치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세대를 분리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네팔 Z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네. 홍콩도 그렇고 네. 글로벌 Z세대는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젠지 스테어도 원래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K-팝도 그렇고 K-콘텐츠도 그렇지만 와 한국의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한국 거라고 그래가지고 싫어하지 않고 같이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Z세대는 이제는 한국만이 한정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정치, 글로벌 사회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정말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 여기도 뭐 맞아요. 네팔 네. 우리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미 다 그 K-팝 팬덤에 다 나오는 거예요. K-팝 팬덤 보면 국적과 민족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하나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이런 민주화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홍콩 민주화 시위 있었을 때 우리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심지어 소녀시대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런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Z세대의 활동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매 시대마다 항상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제가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님에게도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매 시대의 젊은이들 X세대가 제일 심했어요. 이거 뭐 또 비난하지 말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고 우리 위에 차기수거든. 그렇죠. 우리 예. 차기수 수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차기수가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G세대. 그러나 우리가 어리다고 같이 가야 놀리지 돼요. 말고 함께 연합해서 또 가는 것이 저도 오늘 좀 깨달아집니다. 지금 굉장히 젊은 꼰대였는데 함께 가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네. 네. 오늘 방송에서는 배가 제대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방송이 아닌데 오늘 메시지가 이런 좀 정통했나요? 네. 아우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 아무것도 아닌 방송이 참 좋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예. 편하게 얘기해도 예.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내 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존중해주면서 같이 가는 게 진짜 더불어 함께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대 간에 좀 차이점을 왜 다르지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Z세대는 Z세대 표현하면 안 된다. 젠지 네. 젠지 세대는 젠지 세대대로 지금 바뀌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는 오, 생각이에요. 네, 우리가 좀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이거 유권자를 의식하는 네. 바람이야. 사심 챙기기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런 예. 건 좋아요.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축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 축제 얘기만 좀 남은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아, 근데 축제를 좀 정리해야 돼. 네. 아우, 진짜. 젠지 축제. 젠지 축제. 그런 거 좋은데. 젠지 축제. 자발적인 젠지 축제.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좀 맞아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아무것도 아닌 방송 아방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또 한 주 쉬어가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반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함께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